당시 벌써 한글로다가 독립기념관에서 일중 김충현 씨의 글씨가 크게 쓰여 있어서 현판이 붙여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독립기념관이라고 예서체로다가 있었는데 그 불날 때 여기까지만 딱 타버렸어. 그러니까 독립 문제, 기념관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찌 우연한 일치겠는가. 그 며칠 전에 그게 나서 딱 독립부자만 태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지하의 영령들의 분노함이 아니겠는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시면 될 자랑이 아닙니다. 명칭이 아직 안 가신 분은 주위에 가세요. 나는 그 앞에까지 가서도 내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는다. 저것은 아주 수치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독립된 것처럼 하는 거, 그 목천에 지나가다 보면은 고속도로에 그 인펜던스 홀로다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아나운서한테 너희들 어디 독립됐냐니까 서슴없이 1945년 8월 10일 독립됐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워. 우리는 5천년에 그 개국 이래 독립된 나라로서 일시 도둑놈들이 와서 잠깐 강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독립기념관을 세운다면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는 제2차 대전 이후에 저 아프리카의 신생국처럼 이제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5천년 역사를 다 불살라버린 거죠. 이런 것은 단순히 명칭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족 사관과 민족 정기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히 언어 사용의 중요점을 강조하는 것이 언어는 단순히 어떤 의미만 전달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한나라 민족 사관과 정기와 관계가 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독립, 해방이라는 말씀. 해방이라는 말 어떤 때 그럼 써야 되냐? 그거야 링컨이 흑인들 노예를 해방하고 이럴 때 해방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를 한 마리 잡아다가 이렇게 새장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새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주인이 요 문을 열어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인이 문 열어줬을 때 그걸 해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해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건 해방인데 이 새가 스스로 나왔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탈출이다. 탈출이지 무엇은 해방이 아니다. 그러니까 해방할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풀어준 걸로 의미가 그냥 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잡아놨다가 일본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나왔다면 그건 탈출이다. 탈출이다.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뜻은 정치적인 의미를 갖지만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해방 쓰는 경우가 따로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본어 사전에는 지금도 가장 두꺼운 국어 사전에도 광복이라는 말이 일본 말에 올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이 광복이라는 말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방했고 독립하고 했다는 사실을 잘 아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왜 특히 강조하느냐면 한자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그 용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돼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냥 어렴풋이 말해서는 안 된다. 그냥 어렴풋이 말해서. 저는 한 4년 전에 독립기념관 갔다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념관이라는 게 못먹더래요. 기념관 그러면 아버지 죽은 날도 아버지 사망 기념일이라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할아버지 사망 기념일이라고 할 거냐? 기념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기념이라는 두 글자는 못마땅하다. 명하다고 본다. 전쟁 기념관에는 해당되는데 만약에 독립을 미국에서 독립기념관이라는 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립한 나라가 아니니까 독립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 독립기념관 관장한테 등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 독립기념관이라는 건 저건 하루속히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더군다나 독립기념관이라는 것은 보면은 운양호 사건서 광복까지 원래는 72년을 다루기로 취지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 보면은 운양호서 광복까지가 아니고 저 광개토항비까지 만들어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제는 명칭하고 취지하고 내용하고가 다 안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복기념관이라고 해도 안 돼. 맞질 않으니까. 더군다나 문제가 그 광개토항비를 모조품을 만들어다가 갖다 놓으면서 저 일본서 그걸 모조품을 만들어 왔어요. 그 돈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짓이에요. 우리나라에 좀 그게 거칠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지. 왜 하필 독립기념관이 되면서 일본 가서 그것을 모조품을 만들어. 이런 게 전부 앞뒤가 안 맞는 짓이다. 그런 게 참, 한 국가의 지도자 또는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의 그 소위, 하나의 어떤 그 사고, 민족 사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개인도 개인의 철학과 사상과 사관이 딱 중심이 있어야 그 사람의 행동이 그야말로 올바르지지. 바탕 자체가 이게 안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정권이 몇십 년에 소위 그 무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이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틀린 말이 너무 많이 많아서 내가 그게 참 일일이 지적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금 건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반드시 여기다가 비상구를 내놔. 비상구가 뭡니까? 상구가 아닌 게 비상구. 비상구다. 늘 다니는 문은 상구고, 전쟁이 난다든지 유사시에만 사용하는 문이 비상구. 그런데 우린 지금, 이 관청에 그 건물을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에 비상구도 있다. 그러니까 이 비상구를 어느 때 쓰는 말인지를 모르고 쓰는 것이. 이게 하나의 전쟁 문화의 한 유산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말 써서는 안 되겠죠. 엄연히 이것이 나가는 문일 것 같으면은 나가는 문이라든지 또는 출구라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비상구라면 평상시에 지금 만 쓸 수가 없는 거라면 그리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지하다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이 딱 하나뿐이었는데 돌아보니까 비상구라고 돼 있어. 내가 주인한테 농담으로 내가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리 나가. 비상구 아니냐. 지금 내가 비상시간인데 왜 내가 이렇게 나가냐 말이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것이 붙어있는 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것은 이 글자 한자의 의미는 전혀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비상구 그냥 나가는 문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문제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은 극장 같은 데에 비상구는 뭐라 그래야 되겠냐. 태평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보면 태평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불이 났을 때 비상구로 달려가는 사람하고 태평문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그 행동이 달라. 태평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뭔가 질서가 있이 서서히 나갈 것 같지만, 비상구는 막 가서 엎치고 덮쳐서 하나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다 죽는 이런 것을 연상하게 돼요. 같은 한자를 써도 중국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 우리나라 사람의 이러한 사고,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한자를 쓰고. 또 중국에는 니라는 말은 너라는 얘기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너자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띄우라고 해서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범에서 짓는다는 뜻이에요. 중국의 환경 미화원들이 거리에서 보면 청소부들이
띠를에다 글씨 써가지고 다니는데 딱 몇 자 써가지고 니띠오지에 당신이 버리시면 제가 죽지. 이러고 다니니까 그 띠를 보는 순간 누가 감히 버릴 수가 없어. 당신이 버리면 제가 죽지요. 이랬는데 어떻게 버리겠어?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부를 요즘은 안 그렇죠. 그 전에 보니까 그분들의 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청소는 시민, 운반은 시청 이래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는 시민, 운반은 시청. 근데 자기들 처음 보면서 청소는 시민 벌써 그 같은 표어를 써도 사고의 차이.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것을 돈 줄여가지고 당신이 버리면 내가 죽지 이래가지고 띠를 한다면 아마 잘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사실 문제인데 또 내가 대만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대만의 항공 노선을 끊고 그 다음에 대륙하고 이제 친교를 맺던 때예요. 그때 내가 그 정치대학에 있을 때인데 아침 8시 반에 내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아주 큰 이런 전단지에 무엇으로 아주 해서 여기다 글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표에다가 딱 이렇게 7자 썼어요. 그 정치대학의 대만의 학생들이 그 데모하는 이게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항공 노선을 끊던 날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역사 붉은 시 금천이라. 역사는 다만 오늘 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저 책갈피에 띄우기를 쓸 수 있게 아주 그 예쁘게 프린트를 해서 책상에 하나씩 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집어보고서 아주 그 참 침통한 모습으로 책 띄우기를 버리지 않고 책 띄우기를 다 책에다 꽂아요. 그 다음에 책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난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했다면 일본 놈 때려 죽여라 박살내라 뭐 이랬을 텐데 중국 학생들의 데모가 역사는 오늘 뿐이 아니다. 근데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면은 때려부시라 죽이라 하는 것보다도 훨씬 가슴이 섬뜩했을 거예요. 이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슴을 품고 있구나. 이런 그 문자 하나를 써. 그 중국 사람들의 그 문자 쓰는 방법. 이것이 참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니까. 무건으로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가 항상 칼 들고 난동하는 시위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생뿐 아니라 이 노사 이 노동자들 그 노조에서 시위하는 것도 차원을 높이 저런 식으로 해서는 한국이 문화국이 되려면 아주 요원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요원하다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방송 들으니까 카드 때문에 무슨 어머니하고 누굴 죽였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다 반세기 동안 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문자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 문자 교육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한자는 한자에 그냥 의미 전달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거기는 한 민족의 사관이 들어있고 한 개인으로 보면 인성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한자 교육 이거 보통 이것을 참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기에 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에서 인륜 무슨 윤리 도덕 이런 책만 만들어도 안 돼. 기본이 안 돼. 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일반 동물과 달라서 사고할 줄 아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무리 총명해도 지금 저 산 너머에 누가 살고 있을까? 저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사고하는 동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반드시 미래를 사고하고 좌편을 사고하는 이런 사고를 줄 아는 동물. 그런데 그 사고를 갖다가 밖으로 나타낸 게 바로 뭐냐? 언어다. 그러니까 사고는 바로 뭐예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알 수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어요. 말 몇 마디만 해보면 벌써 그 사람은 전부 저울에 올려놓고 잰 것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교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가정 환경은 어떤지,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이 말 몇 마디만 해보면 다 한다. 왜? 언어는 사고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언어를 표출하는 수단에 음성 언어보다도 문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문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문자에 다시 얘기해서 표의 문자와 표 문자가 있는데 표 문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음을 적어놨기 때문에 사고를 기피할 수가 없어요. 사고를 기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부자 딱 써놨을 때 이걸 만약에 한글로 서금한다든지 또는 알파벳으로 서금이라고 써놨을 때 이거 보고서 사고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렇게 볼 때 앞길 석자 그늘을 자 바로 뭘 줄여둔 말고니 애석초입니다. 초놈을 아껴서 하고 초놈을 아껴서라 애석초놈을 이렇게 두 자로도 나타낸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사고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런 공원의 시계 밑에 두 자를 여기다가 서금 이랬을 때 그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시간을 보면서 깊은 사고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시간을 아껴 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괜히 쓸데없이 아이들 데리고서 무슨 농찌거리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사고. 그 한자의 경우에는 굉장한 사고를 해드리고 이것이 한자의 아주 묘미, 신비성입니다. 이런 서양 사람들은 단순히 지금 문장을 읽으면 거기 문장에 나타난 걸로 대개 끝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사서성경을 읽어보세요. 또 명심보감을 읽어보세요. 읽는 순간에 자꾸 자기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하게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옷깃을 여미게 되고 그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두 자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허틀어진 옷깃을 혼자 앉았다가도 여미게 된다. 신기하다. 사람이 사실은 남이 있을 때 이렇게 정장하고 넥타이 매기는 쉬워도 집에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넥타이 딱 매고 정장해서 앉아있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집에 가면 물렁 벗고 그냥 팬티바람으로 왔다 갔다 이러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 몸을 안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집에서 막 흐트러도 그것은 대단히 사실은 하나의 자신의 어떤 그 부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독제라는 선생이 있었죠. 호를 신독이라고. 마찬가지로 내가 얘기 들으니까 도산 윤선도 선생님 같은 분은
평생 그 집에 가족도 그 하인들도 낮에 이렇게 어디 드러눠서 있는 허틀어진 모습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언제나 정자하고 굉장히 그렇게 부산군이 부산이라고 할 때, 그래서 부산의 시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분의 처심, 그 양반이 어떻게 살다갔는지 그 시조로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한자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한자의 명칭 재고했는데, 지난번 내가 설명했죠? 한자가 상대 각골문에는 없고 주대 근문 중에 비로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글자가 벌써 저 각골문 고대 초기서부터 나온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대 근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한은 무슨 뜻으로 쓰였냐? 한양이야. 동이 청랑수, 종수 난생성인데, 그때 그 종자가 이렇게 사람 이자 두른 것은 바로 이자의 고자예요. 종자의 고자. 그게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니? 설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설문 누가 졌다 그랬죠? 허신이 졌다. 그러니까 약 1900년 전에 허신이 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한은 양이라. 그 양자는 물양자예요. 물이다. 근데 이 양이라는 물인데 동이 청랑수라. 동쪽은 청랑수가 되고 그리고 이 글자는 종수 난생성. 여러분들이 설문의자를 볼 때에는 반드시 그 글자를 풀어놨습니다. 종수란 말은 바로 형부를 얘기하는 거죠. 상수변으로부터 돼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난생성이라. 난자를 생략해서 소리가 됐다. 그래서 한이라는 글자를 어디서 왔냐? 이게 난생성이죠. 이자에서 요 부분을 생략해가지고 요리 갖다 그러니 요거는 상수변이 우수자. 그래서 설문의자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문의자 여러분들 다 준비하셨어요?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인사동이나 또는 옛날 서울대학에 있던 동순동인지 동순동 그쪽에 가면은 또는 중국 대사관 앞에 가면 중국 서점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설문의자를 살 수가 있어요. 그 설문의자가 지금 영인대에서 아주 싸거든요.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원래 그 본 한 권을 살려면 뭐 수백만 원으로 안 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설문의자에 반드시 글자마다 이렇게 글자를 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자가 상형인지 지사인지 형성인지 회인지 알려면은 설문의자를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풀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수 난생성 했으니까 육수에서 뭐에서 풀겠어요? 네? 형성에서 그런 거 알 수 있죠? 거기 수는 형부고 나는 생략한 그것이 바로 성부다. 근데 수명 본자 한이라. 이 물이름인데 본래는 이렇게 글씨를 썼던 것이다. 정자통이라는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자의 본래 글자는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하고 좀 달라요. 그 글자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어디서 나오냐? 원출 섬서성 영광현지 수명이다. 이건 형음의 자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한이라는 물은 본래 그 근원이 저 섬서성이 지금 장안, 서안 있는 곳이에요. 그 섬자 잘 보셔야 돼요. 입자가 아니고 사람 입자가 되면 뭐지? 협자가 됩니다. 협자가 됩니다. 섬서성 영광현에서부터 나오는 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게 본래 물리름으로서 만들어진 글자고 준하게 됐다. 한족으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근데 그 한족이라는 말을 보세요. 한시, 병위, 원진, 외국인, 균친, 아국인,
왈 한인, 위진 이강, 이유 차칭, 유시 아국인수 자명이 한조. 사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한나라 때 한시 병이 원진해서 그 군대의 위세가 원진 멀리까지 떨쳐서 외국 사람들이 균층 모두 일컫기를 아국인말 한인이라. 여기 아국인이 중국이죠.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인이라고 했다. 위진 이강, 위나라 진나라 이후에 이잉유 차칭이라 곧 이 명칭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위진 이후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시 아국인, 이로 말미암아 아국인, 우리 중국 사람들도 이때는 숫자가 완수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사로서 드디어 자명의 한족, 드디어 스스로 일러 한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족이라는 명칭을 누가 먼저 썼어요? 외국인이 먼저 썼지 중국 사람이 먼저 쓴 게 아니라 외국인이 한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것을 이로 말미암아서 한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한족이라는 역사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 알 수 있죠? 저 은나라 때 각골문을 만든 사람들이 한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족적 명칭, 기적 헌만한 것은 뭐냐면 이건 백화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문을 읽으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거기에 백화를 읽으면은 한주도 명칭 치더헌만 떠한 우디 쉔디 이도 차이 칼시 청한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의 명칭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늦다. 그 백화에서는 이자는 헌이라고 발음하는데 매우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셔서는 중국 사람들이 뭐 그때 모두 헌이 대단히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진텐 차이점에 오늘 우리가 어때? 헌. 그럼 아주 좋아요. 중국 사람들 칭찬해 주는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한우리 있다. 한무제 선제 이후에 이르러서 차이카이스. 이때 제주제자는 우리나라는 제주라는 뜻으로 하지만은 백화에서는 비로소 카이스 시작했다. 한족이라고 일컫기 시작했다. 한족이라고 일컫기 시작한 게 한나라 무제 선제 이후다 그러니. 무제 선제 이후. 제중국 거주적 인종, 중국에 사는 인종은 말이지 유양계 주요 내원, 두 가지 주요한 내원이 있습니다. 일시 몽고인종, 하나는 몽고인종이고 일시 말레인종, 하나는 말레이시아 인종이다. 말레이시아 인종. 저 양계 종족의 부영, 연상, 체격 등 도유 현저적 구별이다. 그래서 이 양계 종족의 머리 형태, 두개골 형태, 얼굴, 연상, 그 다음에 체격 등, 그때 도라고 하는 건 모두란 뜻이 있어요. 도시란 뜻이 아니라 모두 현저한 구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대륙계통의 몽고인종과 해양계통의 말레이시아 인종의 그 체격 두개골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몽고인종, 군하족, 상족, 통고사족, 강족 등 시족이라. 그 몽고인종이 뒤에 어떻게 분파되는 거니? 중국의 하나라의 하족, 그 다음에 상족, 통고사족이라는 것은 통구수족을 얘기합니다. 통구수족, 그 다음에 강족 등의 시족으로 나눠졌다. 제신석기 산포, 제금, 감숙, 섬서, 산서, 예서국, 등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와서 어디에 산포에서 살아는 거니? 오늘날 감숙성에, 섬서성에, 산서성에, 이거는 하북성을 얘기하는 게 하북, 서북 쪽 등지에 살아서 그 취성이 하족이다. 곧 하족이 됐다. 하족이 됐어. 제신석기 초기에 있어서 도료, 산동, 반도적 성이 상족이라 산동, 반도로 옮겨와서 뭐가
뭐가 됐냐? 상족이 됐다. 그러니까 신석기 초기에 와서 그 하족이 상나라 상족이 된다. 그런데 어디로 왔냐? 산동반도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산동반도 쪽이라는 것이 바로 은나라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그런데 산토 제만주적 취시 통도사죠. 그러니까 그 만주의 산토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곧 통구수족이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오늘날 현대 인류학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갖다 통구수족이라고 한다. 제은조 취주 제서북여 하족위 인적시 강족이라 은나라 때에 중국 서북 쪽에 살던 것으로 하족과 인접해 살았던 사람들이 강족이다. 이 강족은 바로 양을 치던 이 목축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목축 민족은 중국 서북 쪽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강족. 그래서 그 강씨라고 할 때에 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이 강과 통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에서 이런 성들은 이런 계집예자가 들어있는 성은 거의 다 5개 사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아주 오래된 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설명했나요? 이 시도 원래는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이 시도 이건 모계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오래된 성입니다. 모계사에서. 말레 인종 즉 산토제 절강 복건 양광 운귀 등지. 말레이시아 인종은 중국에서 어디에 산토에 사느냐면 절강성, 중국의 절강성, 그 다음에 복건성, 그 다음에 양광이니까 광동 광성, 그 다음에 운귀니까 운남 규주 등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중국의 양자강 남쪽에. 양자강 남쪽에는 저 해양에서부터 올라온 말레이시아 인종들이 살고, 이 황하 이북 쪽에는 몽고 인종 계통이 산다. 성이 동구, 백월, 요요 각족이라. 이 사람들이 오늘날 중국 소수민족의 동구민족, 백월민족, 요족 각족들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주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한어 개론이라는 책 속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민족이라는 크게 양대 민족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계통의 인종하고 몽고 계통의 인종 양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계통 인종들은 주로 이 중국 남쪽 양자강 이남에 살고 황하 이북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몽고 계통 인종이다. 그 다음에 한인 본래지 아국 한조적인 한인은 본래 우리나라 중국에 있어서 한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한인하면. 그런데 후래 각보지 한족인 뒤에 와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가르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한인이란 말이. 그것은 당인 본래 지적시 당조인. 당인하면 당나라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지만은 현재 광동인 나 당인지 당인거지 일반한이다. 그 광동성 사람이니까 홍콩 사람들이에요. 현재 이 홍콩 사람들이 오히려 당인 이럴 때는 일반 중국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니? 우리 한국 후예들 저 중앙아시아에 가면 뭐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고려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려 망한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고려인이라고, 연변 쪽에 가면 조선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그 한족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또 한족 스스로 자기들이 지칭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한족이라는 것을 나중에 자기들도 한족이라고 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해주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 한자를 보세요. 한자는 한족인지 문자야. 대몽고 문자이여. 이 원사 병지에 나온다. 원사 병지의 한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한족인의 문자인데 몽고 문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중국 몽고가 이 몽고가 중국을 침략해가지고 중국 문자, 몽고 문자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칭하기 위해서 한자라는 말을
원사 경지에 비로소 처음 썼다. 그냥 한자라는 말은 한나라까지도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하는 거, 이건 마치 아주 중국 어려서부터 한자로 한 것으로 잘못 알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것이 몽골 사람들이 지칭한 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한자 하다가 다시 역수입돼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도 한자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서 또 요즘 중국 사람들은 중국 문자라는 거하고 구별해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족, 한자 이거에 대해서 새로 인식해야 된다. 은나라 때에는 한이라는 글자도 없었고 한족이라는 지칭도 없었고 또 한자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거는 원사 경지에 나오니까 몽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이면 나는 게 지금 질문. 한자에 한은 왜 한문을 한자로 쓰냐? 한자에 한나라 한자잖아요. 네, 그래서 한나라 한자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와서 이렇게 몽고 사람들이 중국을 침략해서 지칭하는데 자기들 문자는 몽고 문자지만 중국 사람이 쓰는 문자를 중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라 해서 한자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한나라 때. 한나라 때 문자가 아니고 아니 한나라 때 그때부터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한나라 때 왜 아니라고 이미 한자는 저 은나라 때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어디? 은나라 때. 그러니까 한에서부터 약 1200년이나 소급해오서 멀리 썼는데 그때는 한자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자라는 말을 이제 쓰기는 해도 대단히 모순된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내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된다 했습니까? 한자를 뭐라고 지칭해야 된다 했습니까?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한자라는 말을 말이죠. 대내적으로는 이거 한글. 이때는 반드시 글이라고 읽어요. 대외적으로는 동방문자라고 해야 된다. 동방문자. 그래서 왜 동방문자냐? 우리나라만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서양의 라틴 문자가 있듯이 우리 동방 사람이 다 쓰는 문자다 해서 대외적으로는 동방문자라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원래 동방문자 뿌리라고 책을 냈다가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책 제목을 몰라서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자 가장 쉽게 익히기라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아주 한자에 핵이 되는 300자만 딱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자만 공부하면 이것을 가지고 두자, 숫자 합친 자를 찾아내서 성부로 쓰이는 거, 형부로 쓰이는 거면 몇 천자, 몇 만자도 알 수 있다. 한자의 핵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독실자가 약 400자인데 400자 중에서도 핵이 되는 건 한 300자면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하나씩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원트리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거의 그게 참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중국 학자들의 어떤 글자는 중국에도 A설, B설, C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고증을 해놓기 때문에 안심하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한자를 무조건 전부 어려운 자를 암기 여기지 말고 아주 핵이 되는 자만 딱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제 두자, 숫자 합쳐서 합치로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면 애들이 유추작용으로 사실은 더 잘하네요. 뭐 질문 없으세요? 재밌어요? 네. 재미를 내가 강요하는 것 같은데 우선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어야지 머리에 들어가지 재미없으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정승우 대례 수고하셨습니다.